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석 달 반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의 경우 여전히 20%대입니다. 다행히 20% 후반대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20%대 초중반 진바닥은 헤치고 나왔지만 아직 20%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 3년 차에 수렁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지금 만약 반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그리고 마지막 한 해는 레임덕에 빠져 식물 대통령으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별로 긴장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무척 놀랍습니다. 문제는 이 지지율 긍정평가의 2배를 훨씬 넘는 부정평가입니다. 23일부터 사흘간 25일까지 이 조사를 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8%, 지난주 29%보다 또 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가 올라 63%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 64%와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58%로 드러나서 이 둘을 제외한다면 윤 대통령은 지금 문자 그대로 코너에 몰리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2 정도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머지 8명은 외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이 긍정평가 첫째 이유는 외교가 36%였습니다. 아마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때문에 이 외교가 더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가 14%였는데 이번 주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또 치솟았습니다. 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그리고 민주당이 27%, 조국당이 좀 내려왔습니다. 이제 9%.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게 무당층이 23%나 됐습니다.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는 그걸 정치성의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굉장히 긴 이름이죠. 과학기술정보방통위원회. 이 과방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로서 사흘째였습니다. 하루가 연장을 한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표결 전에 퇴장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총리급 인사들과 대법관들에게 3일 청문회를 한 적이 있더군요. 이틀 전 과방위원장 최민희는 이진숙 인사청문회 이틀 전 25일 밤늦게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인사청문회는 사흘간 실시를 하게 됐는데 원래 이틀도 길다고 신문에 보도를 다 했었죠. 그런데 사흘간 실시를 하게 됐는데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하자는 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미가 됐습니다. 자녀 입학 관련 자료, 그리고 외환 관련 자료, 그리고 출입국 관련 자료, 특히 주식 매매 자료, 가상화폐 매매 자료.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된 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과거 청문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았지만 청문회를 3일 했던 전례가 없다고 따졌으며 신성범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따졌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사이 민주당은 거의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청문회 기간 연장은 국회의장 허락을 받는 사안이라며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겠다는 요청을 우원식 의장에게 이미 해서 승낙을 받았다. 그래서 그 허가서 도착을 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최민희가 요구하는 자료 중에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또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늘 하면서도 청문회 기간 내내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 아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업무용으로 썼다라는 답변만 반복을 했습니다. 과거 정홍원, 정운찬 국무총리 그리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또 안대희 등 대법관 후보자들이 3일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은 7명이나 있더군요. 결국 어제 26일 사흘째를 맞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과방위 인사청문회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자의 신경전이 또 청문회 기간 내도록 계속이 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김장김 전 MBC 사장 해임과 관련된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정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논문 검증과 관련한 보도는 2012년 보도였는데 그걸 2017년에 징계를 해서 해고했다는 것이 바로 정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MBC 파업과 관련된 질의에 민노총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MBC를 좌지우지 지배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최민희는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을 당사자 면전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공적인 청문회에서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방위원장으로서 공직 후보자를 두고 인신을 모독한 말을 한 것입니다. 난 이것이 형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이진숙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 대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한다고 했고 최민희는 다시 왜요?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도 과연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다시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민희는 MBC 사원 89%가 가입한 노조, 이게 MBC 사실상 제1노조입니다. 이 노조원을 악마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진숙 후보자의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태도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최민희는 놀랍게도 어제 오전 라디오에 나가서도 명예훼손으로 보이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분은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극우적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뇌 구조 그리고 극우적 뇌 구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일반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정확히는 CBS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과연 이것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해온다면 최민희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참 두고 볼 일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죠. 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표를 낸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상인 위원, 사실 저하고 동급체인 변호사입니다. 이 이상인 변호사의 상임위원 사의를 제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제거했다.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민주당은 임기가 끝나는 박문진 이사 등 인사를 통해 MBC 사장 등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현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선 방통위원장 탄핵을 노렸습니다.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리하는 동안에 직무가 정지가 되죠. 이를 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전임 이동관의 경우처럼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 사표를 면직안을 제거를 한 다음에 후임으로 이진숙을 임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방통위가 2인 체제니까 방통위 위원장쯤 직무 대행을 하는 이상인 상임위원을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직무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탄핵이 의결이 되면 직무 정지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경우에 방문진 이사들의 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방통위원회가 2인 체제이지만 그것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사들의 교체는 불가능해지며 방문진 이사들의 교체가 불가능해지면 결국 MBC 사장 교체도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을 선임을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MBC 현 지배 세력이 계속 지배를 하기 위해 쉽게 말해서 자신의 편인 MBC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넘어간 법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생 법안이 말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계속 특검 아니면 탄핵 또 탄핵 이 짓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상인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지금 현재 영명구조가 됐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소한 5명 중에 2명이 있어야만 방통위가 돌아갈 텐데 지금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또 대통령이 상임위원을 선임을 하겠죠. 당분간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이죠. 그래서 방통위원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 정족수는 2사람입니다. 2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이 최소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어떻든 이상인 직무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지금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곧장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상임위원도 조만간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2인 체제로 굴러가겠죠. 국회가 나머지 3명을 빨리 선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상현은 장현 5월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김홍길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를 한 이후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자, 과연 이처럼 절대 다수 민주당이 보여주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걸 다수의 폭정, tyranny of the majority,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게 염려를 하던 다수의 폭정이라고 그냥 비난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은 25일 소속 의원 101명 전원 명의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는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을 한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무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통위원장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탄핵 대상이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유추 해석하면서 입법부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추 해석 아니면 확대 해석이겠죠. 아니 이런 조항을 확장 해석, 확대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방통위 기능을 일단 정지를 시켜서 MBC 경영진 교체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MBC를 사수하자.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목적인 겁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을 재구성을 해서 MBC 경영진을 교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카드까지 꺼낸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과방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 이번에 다시 국회 의원이 됐죠. 이 김현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 스스로도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법학을 제대로 공부를 한 법학도라면 누구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하지 않을 겁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라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공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법 해석의 원칙이다. 탄핵이 위법하게 남발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을 정말 남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제65조 1항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리고 법관,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이외에 한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그게는 검사도 포함이 되죠.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6조 5항에 탄핵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방통위원장입니다. 직무대행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이제 세제개혁 문제 하나만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요 며칠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세제개혁이 화제였습니다.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그리고 상속세 인하,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제개혁 논의가 진척이 되면서 세수 부족을 걱정한 정부는 종부세 폐지는 다시 미뤘습니다. 아마 서구처럼 부가세를 20%로 올리자. 서구 평균은 19%입니다. 부가세가 말입니다. 그 부가세를 19%나 20%로 올리자는 논의는 처음부터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상속세 문제도 초부자 감세 불가라면서 없는 일로 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상속세는 세계 1등인 50%입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높지만 우리가 왜 1등인가 하면 기업의 경영 같은 경영권을 물려받으면 10%가 다시 올라가서 상속세가 60%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3대를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3대를 내려가려면 편법 상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삼성이든 현대든 SK든 LG든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3대를 내려가지 못한다. 지금 3대를 내려가고 있죠. 솔직히 편법 상속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신문에 난 서울 아파트 상속세 내지 않고 물려받는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들에게 5억 원씩 다 면제를 하니까 어지간한 서울 시내 아파트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아주 보수 신문들이 이런 자극적인 표제를 붙였습니다. 민주당은 2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고액 자산 감안을 위한 부자 감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정부 상속세 개정안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중산층 세부담과 관련해서 우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통한 조정을 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승준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초부자 감세라 수용하기 어렵다. 오늘 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월급쟁이들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대체 무슨 염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 그런데 진승준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상속세 개편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래서 실물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이런 엉터리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성준은 우선 상속세가 이중적 과세라는 사실을 알긴 하는 걸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세금 다 내고 남들처럼 낭비하지 않고 모아서 일가를 이룬 그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때 50%씩 떼버린다. 그걸 여러분들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열심히 돈을 모을까요? 진성준은 또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인데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상속세가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이나 독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구의 조세를 연구하고 법률을 연구한 사람들은 진성준 의원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 몰랐을까요? 독일에서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은, 소득세율은 45%를 훨씬 넘습니다. 자,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세제발전 심의위원들인데요. 저도 그 심의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못합니다. 정부가 다 만들어내온 안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회의는 끝을 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세법 개정안을 그런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정부의 발언권이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기재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낸 것을 부자 감세 그리고 부의 대물림의 시각으로만 보고 민주당은 보이콧 해버렸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약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하고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를 올려내는 것, 그것도 폐지를 하고 또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워낙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하니까 한국 주식들의 가격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배당을 앞으로 많이 해주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줄여주겠다. 그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자, 그러자 정부 발표 직후에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부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 이 부자 감세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까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중산층 세부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응을 합니다.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상속세 잔여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정부 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민주당은 잔여공제 금액은 현행대로 그 현행 5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성준이 말이 이렇습니다. 종부세가 정벌적 과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1주택자로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정벌적 과세입니다. 거기다가 이건 위헌적인 세금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이 한 말,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말에 진성준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를 했지만 일부 손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진성준이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요,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대폭락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리스크가 많은 우리 주식시장인데 아마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일본 시장으로
모두 다 몰려가고 한국 시장은 껍질만 남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사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부터 어제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상정된 전날 오후 시작이 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딱 넘자 7분 만에 강제 종결을 했습니다. 24시간 넘으면 의장이 표결에 붙여 강제 종결을 할 수가 있죠. 의원식은 아주 철저합니다. 24시간 넘자마자 강제 종결을 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고 재석 183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을 했습니다. 방통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야당 추천 목 위원들이 임명이 되지 않으면 방통위 안건 의결이 정지되도록 해버린 법안입니다.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를 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이후에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사법 중에 남은 3개 법안, 방송법,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건 KBS, MBC, EBS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재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정한 법들입니다. 이 방송 3법 개정안도 지금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에 우선 방송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내팽개친 채 왜 이런 생쇼를 하는 걸까요? 방송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제2요구권을 행사할 테니 말입니다. 어차피 법률로 공포가 안 될 텐데 왜 자꾸 이런 생쇼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러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까?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놔두죠.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말입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에 와서 또 재표결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생쇼를 하는 것은 국리민복보다는 오로지 권력 정치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재명의 방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